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방사선 계측학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중성자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중성자 검출기의 일반적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성자 검출기를 이용한 중성자 계측기의 원리, 목적을 그리고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구체적 학습 목표는 중성자 선언의 종류를 이해하고 중성자의 검출 원리를 이해하고 중성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중성자 검출기의 종류, 구조,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성자 검출기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서론, 중성자 선언의 분류, 중성자 검출기의 종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되겠습니다. 중성자는 원자를 직접적으로 전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핵에 접근했을 때 다른 하전 입자와는 달리 쿨롱 장벽을 통과합니다. 핵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하전 입자 또는 광자를 만들고 그것을 적당한 검출기로 개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간접 측정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성자는 직접적으로 전리하지 않기 때문에 쿨롱 장벽을 넘어서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성자와 원자핵과의 상호 반응은 결국은 하전 입자 또는 광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상호작용의 결과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핵반응의 생성 입자를 측정함으로써 중성자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가능하죠.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흡수 반응, 산란 반응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중성자를 디스커버리한 최드익이 되겠습니다. 193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네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최드익 박사가 바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성자가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흡수, 소멸되어 다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입자를 생성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N은 중성자가 되겠고요. 이건 알파가 되겠습니다. 즉 알파 입자 헬륨 핵이 되겠고요. P는 프로톤 양성자가 되겠습니다. 감마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성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흡수, 소멸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반응식이 되겠고요. 이 반응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표를 보시고요. N은 중성자고 이 감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와 감마선 반응의 경우는 중성자를 포획할 때에는 방출되는 감마선의 상호작용 때문에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성자 포획 후에 만들어진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해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검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가 베타 마이너스 입자, 베타 플러스 입자, 감마선 중 어느 것인가 또는 이들이 조합해서 방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위원소의 방사능이 감쇄하여 가는 양을 측정함으로써 결국 중성자 속에 따른 정보를 얻어지게 되죠. 이것을 방사화법이라고 합니다. 방사화법의 용어를 설명했고요. 핵반응이 핵분열을 하는 경우 두 개의 핵분열 발표이 이렇게 방출되죠. 그래서 중하전 입자이기 때문에 쉽게 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 검출에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탄성산란 반응은 양성자 반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중성자와 양성자의 탄성산란에서 튀어나오는 양성자가 검출되는 입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중성자의 에너지가 약 0에서 100% 범위로 양성자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양성자 반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낮을 때 1.0kJ/V로 낮을 때 양성자 반도법을 제외한 다른 상호작용이 결국은 에너지의 중성자에 이용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중성자 에너지의 실험 목적은 중성자 에너지를 측정할 것인가, 중성자의 개수를 측정할 것인가, 또는 양쪽을 다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또는 측정의 물리학적 제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성자 선언의 분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중성자 선언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선언과 가속기를 이용한 선언, 자발적 핵분열 선언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가속기, 그 다음에 자발적 핵분열 세 개로 선언을 나눈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 선원에 분리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선호로는 알파와 그 다음에 중성자 핵반응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라듐, 베릴륨, 플루토늄, 베릴륨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겠고요. 이러한 선원들은 열 중성자 에너지 0.025 일렉트론볼트, 대개 열 중성자 에너지는 0.025 일렉트론볼트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중성자는 에너지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 중성자 에너지 0.025 일렉트론볼트에서부터 10 메가 일렉트론볼트 이상의 속중성자 에너지까지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 중성자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 선원에 분리해서 우라늄 235에 결국 중성자가 충돌하게 되면 결국 자발적으로 이런 핵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자발적 방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핵분열을 이용한 중성자 선원의 분류로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가속기, 즉 반대그래프, 라이낙, 사이클로트론 같은 단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가속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성자 선원을 분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발적 중성자 방출에 의한 중성자 선원으로는 캘포늄, 원자번호 98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하게 되죠. 중성자를 충돌하게 되면 우라늄 236이 되고 여기에서 중성자가 방출됩니다. 이것을 자발적 중성자 방출에 의한 중성자 방출이 되겠어요. 중성자는 에너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열중성자, 고온열중성자, 느린중성자, 중속중성자, 속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개 열중성자는 0.025 일렉트론볼트를 가지고 있고 맥스웰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성자를 분류한다 그러면 에너지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중성자의 속도를 구했는데요. 보통 2200m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도를 구하면 결국은 우리가 온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0.025 일렉트론볼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온 열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감속재 속에서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결국 반비례하게 되고 중성자들에 의해서 0.025 일렉트론볼트에서 수 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갖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핵반응 단면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피더멀 뉴트론 스펙트럼이라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에너지는 결국 반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느린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1 일렉트론볼트에서 0.1 kilo 일렉트론볼트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대부분 핵종에 의해서 공명 흡수되는 영역이 바로 느린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속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피션 크로스 섹션 PARN 핵반응 단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명 영역이 되겠고요. 이 중속 중성자는 0.1 킬로트론볼트에서 그 다음에 500kg 일렉트론볼트에서의 중성자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탄성산란이 일어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파트가 바로 중속 중성자가 되겠네요. 여기는 열중성자가 되겠고요. 여기는 고속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따라서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속중성자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빠른 중성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5에서 100 메가 일렉트론볼트의 영역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에너지에 따라서 분리한다고 되어 있고 에너지 영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열 중성자 에너지는 꼭 0.025 일렉트론볼트는 남겨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성자 검출에 이용되고 있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 있고요. 열 중성자용은 발열 반응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발열 반응과 Q값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것은 핵 반응식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단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핵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 검출에 이용되는 핵반응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바로 핵반응 관련 식이 되겠네요. Q값이 발열 반응을 이용한 Q값이 가장 큰 경우에는 에너지의 값에 관계없이 생성 입자의 검출은 쉽게 되지만 느린 중성자의 에너지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측정되는 펄스 파고는 결국은 Q값과 에너지에 비례하게 되고 이 펄스 파고에서 중성자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Q값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중성자 검출은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검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 반응의 식을 보고 있는데요. 식에서 보시면 입사 핵, 입사 입자, 그다음에 방출 핵, 방출 입자. 그래서 Q값이 나오는데 이 Q값이 결국은 발열 반응이게 되면 양이라는 거죠. 플러스가 되면 음일 때는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입사 입자가 일정한 값 이상의 에너지여야 되죠. 필요한 에너지를 분턱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핵 반응식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은 이 Q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죠. 핵반응 에너지에 따른 Q값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알파선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입사 입자가 되고 방출 입자가 결국은 중성자가 되죠. 그 다음에 방출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는 원자 질량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과 헬륨을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는 인이죠. 인하고 중성자를 더해보죠. 빼주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0.00284 AMU가 나오네요. 결국 1U는 931.48이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2.64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중성자 검출기의 종류를 BF3, 붕소, 그 다음에 리튬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성자 반응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 헬륨, 핵분열, 반도, 양성자, 고속 중성자, 중성자용 신칠레이션, 허니약 버튼, 핵비적, 중성자용 반도체 검출기, 임계 검출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BF3 비례계수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반응식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BF3 비례계수관은 반응 단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단면적의 에너지 의존성은 속도에 반비례하고요. BF3 즉 붕소와 불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불소가스하고 붕소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스가 비례계수관 가스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중성자 검출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핵반응식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BF3는 결국은 여기에다가 붕소에 결국은 충만시켜서 결국 비례계수관으로 결국은 중성자를 검출하는 그런 비례계수관이 되겠습니다. 이 핵반응식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핵반응에서 만들어진 알파 입자와 리튬 입자를 통해서 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BF3 비례계수관은 지금 보고 있는데요. B는 붕소가 되겠고요. F는 플루오린,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불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중성자의 경우 이 반응으로 만들어진 리튬 원자액의 96%는 여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 Q값은 2.3 메가일렉트론볼트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네요. 이때 리튬의 원자액은 0.48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고요. 이런 에너지를 감마선을 방출해서 기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자로 검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BF3 비례계수관은 열 중성자에 의한 반응으로 직접 기저 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낮습니다. 이 핵반응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리튬의 에너지는 0.84, 그 다음에 알파선의 이 에너지는 1.47이 되겠고요. 여기다 붕소를 결국은 B12죠. 붕소를 결국은 중성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알파선하고 리튬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중성자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획된 중성자가 열 중성자이면 에너지가 2.3
그 다음에 2.8 정도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비교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꾸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대부분의 리튬 핵과 알파 입자에 가는 에너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리튬의 에너지는 0.83, 알파선은 1.462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 에너지는 모든 전 운동 에너지는 두 개의 핵과 분비되고 개수가스로서 반응체가 봉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전리나 여기에 의해서 소비되고 W 밸류값 알파선이나 반도 핵에 의해서 같다고 하면 전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 펄스 파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BF3 개수관은 열 중성자에 대한 감도가 좋기 때문에 열 중성자 검출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F3 개수관 하면 열 중성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F3 비례계수관의 핵 반응식을 보고 있습니다. B는 붕소가 되겠고 Li는 리튬이 되겠습니다. 원자번호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반응 단면적의 에너지 특성은 그림과 같이 30kg 일렉트론 볼트까지는 어때요? 이렇게 반비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결국은 핵 반응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3840 반입니다. 이 반은 핵 반응 단면적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1반은 10의 - 28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10의 - 24는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에 대한 내용은 핵반응 단면적의 단위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붕소, 도포, 개수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론이죠. 원자번호 5번입니다. 라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포라고 해석했네요. BF3 가스 대신에 고체인 붕소를 비례계수관 내면에 도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도포에서 결국 이러한 핵반응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붕소의 중성자가 조사되면 결국 알파선과 리튬 71번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 입자와 리튬 핵이 관내에서 전자를 일으키게 되고 보시면 리튬 에너지는 0.84, 그 다음에 알파선의 에너지는 1.47.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례해서 중성자를 측정하는 그런 개수관을 붕소, 도포, 개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붕소, 도포, 개수관의 그림을 보고 있네요. 질량수 10이고요. B는 붕소란 뜻이죠. 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 내벽상에 얇은 방막, 얇은 막을 만들고 중성자와 알파선의 반응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생성 입자의 한쪽 방향만 개수관의 유효체액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방사선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붕소, 도포, 개수관이라고 하죠. 이러한 개수관의 감도는 붕소의 도포의 두께와 같이 높아지지만 두께가 높아질수록 감도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 두께는 만들어진 알파 입자의 비정 이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선의 비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께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B가 있죠. 이거 코팅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라인드란 말을 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포라고 해석했습니다. 붕소, 도포, 개수관은 BF3 개수관에 비해서 붕소, 도포, 개수관의 우수한 점은 BF3 개수관보다도 다른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이러한 개수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작 전압은 낮게 되고 감마선이 어렵게 생깁니다. 이유에서 붕소, 도포, 개수관은 강한 감마선상에서는 중성자를 검출하는 데 이용되고 있고요. BF3 개수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붕소를 이렇게 코팅했다고 되어 있죠. 또는 라인드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코팅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BF3 개수관과 붕소, 도포 개수관은 중성자 에너지 측정보다는 중성자의 카운터, 그래서 카운터란 말을 썼는데요. 중성자의 개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붕소, 도포 개수관과 BF3 개수관의 특이한 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리튬과 삼중수소 반응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리튬에 의한 중성자 검출이 되겠죠. 보시면 중성자가 있고요. 여기는 헬륨이네요. 여기는 삼중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플로라이드라든지 신틸레이트의 성분으로 리튬이 이용되게 되겠습니다. 상기 반응으로 이 핵반응식을 기억하시고요. 방출된 운동 에너지는 삼중수소와 알파 입자에 분배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B는 우리는 핵반응 단면적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시면 10-28 제곱미터 혹은 10-24 cm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리튬과 삼중수소를 반응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리튬과 삼중수소 반응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핵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삼중수소와 그 다음에 알파선의 핵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성자를 검출하는 그런 중성자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핵반응식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선과 삼중수소의 양쪽 운동 에너지의 합에 해당하는 펄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리튬 플로라이드를 이용한 중성자 스펙트럼은 두 개의 표면 장벽형 실리콘 검출기 사이에 리튬 플로라이드를 얇은 방막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리튬 플로라이드에 충돌하게 되면 하전 입자가 알파 입자죠. 그 다음에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두 개의 검출기에 동시에 검출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튬의 핵반응을 이용한 무기 신틀레이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리튬 플로라이드 에너지 분행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1.0에서 14메가일렉트론볼트의 중성 에너지를 측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을 이용한 신틀레이트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리튬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슘을 함유한 것이 신틀레이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슘 활성제는 주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두께라든지 직경이라든지 리튬의 함유량이라든지 리튬의 농축도인 유리 신틀레이터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리튬과 관련된 유리의 중성자 에너지는 검출 효율과 관련해서 이게 바로 에너지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검출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따른 검출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중성자를 감속한 리튬 아이오다인, 이게 유로피움이죠. 활성제가 되겠습니다. 신틀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결국 번호구가 있습니다. 이 구라는 것은 둥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직경이 결국 51에서 305mm 정도 되겠고요. 폴리에틸렌 구입니다. 폴리에틸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아이오다인에 신틀레이트를 두고 중성자를 검출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리튬과 그 다음에 삼중수소의 핵반응식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는 주로 번호구를 이용한다고 그랬고요. 이러한 번호구는 연속 스펙트럼 측정에 특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헬륨 개수관이 되겠습니다. 헬륨 개수관을 통한 중성자 검출용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헬륨이죠. 질량수가 3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가 아니고요. 질량수는 4짜리가 있고 질량수가 3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질량수가 3짜리인 헬륨 중성자를 결국 입사시키면 결국 양성자가 나오게 되고 이게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약 573kIV 되겠네요. 그래서 765짜리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 에너지 피크가 되겠네요. 이것을 포토 피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헬륨 개수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핵반응식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헬륨 개수관은 반응의 단면적 열 중성자에 대해서 매우 크고 0.025 일렉트론볼트에서 5400B는 핵반응 단면적 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음을 반이라고 하고 줄여서 B라고 쓰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러한 헬륨 개수관은 고속 중성자의 스펙트럼 측정에 적합하게 되고 이러한 헬륨 관련된 중성자 측정용으로 이 헬륨 가스를 우리가 삽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륨 개수관은 고속 중성자 측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이런 헬륨 가스를 넣은 비례 개수관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시간법, T-Time of Flight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에너지가 있고요. 여기는 검출 효율이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HG는 우리가 말하는 대기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760cm 머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304. 그래서 기압에 따른 검출 효율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헬륨 개수관의 가장 큰 문제는 벽 효과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wall effect라고 하죠. 개수관의 벽에서 근처에서 핵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하전 입자 에너지의 일부 부분밖에 개수관에 부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벽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벽 효과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헬륨 개수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벽 효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벽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큰 직경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직경을 사용해서 핵반응의 비율을 적게 하는 것이고 벽 근처에서 두 번째는 저지능을 크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위 길이당 에너지를 소실하는 것을 우리는 저지능이라고 그랬죠. 그 저지능의 증대는 가스압을 증가시킨다든지 높은 저지능을 가진 가스, 크리톤 가스를 미량 첨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지능을 증대시키면 감마선 강도가 증가하고 펄스의 회복 시간이 크게 됩니다. 또한 비행시간법은 회복 시간이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헬륨 개수관의 가장 큰 문제인 벽 효과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헬륨 개수관의 가스압과 동작 전압은 BF3 개수관의 경우보다 큽니다. 보통 헬륨 개수관의 가스압은 404에서 1010kPa. 이 말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여러분 알고 있는 프레셔, 압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는 힘, 이거 발음할 때는 뉴턴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턴은 우리가 말하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force라고 하죠. 동작 전압은 3000에서 5000V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핵분열 개수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분열 개수관은 중성자의 결국은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우라늄 235의 중성자를 충돌시키고 핵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중성자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라늄 235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우라늄 23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핵분열을 통해서 중성자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핵분열 개수관의 그림을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분열편의 하나, FF1, 그 다음에 FF2, 그래서 핵분열성 물질을 통해서 개수관의 내벽에서 멈추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핵분열 개수관이 되겠습니다. 핵분열 개수관의 개수율은 핵분열율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중성자 속에 비례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수율은 핵분열율 중성자 속에 비례하게 되고 BF3 개수관의 경우에는 나타낸 것과 같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절대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복의 두께를 제한해서 핵분열성 물질층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만들어진 핵분열편도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선보다도 큰 펄스를 가진 펄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분열 개수율에 관련된 핵분열율, 그 다음에 중성자 속에 대한 비례를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핵분열 개수관의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파고 선별비 레벨 설정 값이 있고요. 보시면 판별기 설치상의 카운트, 그래서 핵분열편을 이용한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고 있고요. 이러한 스펙트럼을 이용한 검출기가 되겠는데요. 감마선의 펄스는 매우 강한 감마선의 개수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파선에 의한 펄스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핵분열편에 의한 펄스와 변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알파 입자와 핵분열편에 의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고 알파 입자와 파고 분별이 핵분열표가 파고 분별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림을 스펙트럼 L을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개수하지 않도록 하고 파고 선별 수준에 의한 설정이 가능한 그런 핵분열 개수관이 되겠습니다. 핵분열 개수관은 고속 중성자와 열 중성자의 어느 것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우라늄 235 원자번호 9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단면적이 고속 중성자의 단면적에 비해서 500배 크기 때문에 열 중성자만을 검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분열 개수관은 결국 열 중성자가 측정이 가능한 그런 검출기가 되겠네요. 핵분열 개수관은 중성자 조사와 같이 핵분열성 물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 감도와 감소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붕소 원자의 감도와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라늄 235와 그 다음 우라늄 238 같은 경우에 결국 중성자 포획에 의해서 플루토늄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하나의 뭐예요? 붕괴 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 238, 239, 그 다음 넵튠늄, 플루토늄 이 원리에 의해서 결국 핵분열 개수관이 이런 붕괴 계를 통해서 우리가 중성자를 검출할 수 있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라늄 92번, 그 다음 넵튠늄 93번, 플루토늄 94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붕괴 계열, 우라늄 계열, 토륨 계열, 액티늄 계열, 그 다음에 넵튠륨 계열 이렇게 공부했었죠. 붕괴 계열은 총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원자번호 93번, 그래서 93번은 주로
인공 붕괴 계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핵분열 계수관은 원자로의 노심 안에, 노심 외 중성자 측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분열 계수관은 주로 원자로의 노심이나 또 노심 밖에서 중성자 측정에 많이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 양성자를 이용한 가스 봉입 계수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반도 양성자라고 되어 있죠. 이 양성자를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중성자가 되겠고요. 뉴트론이죠. 여기서 P라는 것은 프로톤, 즉 양성자. 튀어나왔다. 영어로 리코일 프로톤. 그래서 리코일 프로톤을 가지고 우리가 중성자를 측정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 중성자, P 프로톤, 찬란 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중성자와의 충돌의 결과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는 모두 반도 양성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코일 프로톤에 전달하게 되고, 이는 반도 양성자는 전리에 의해서 에너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 전리 전하를 측정함으로써 중성자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 양성자를 통한 우리가 중성자를 측정한 그런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반도 양성자를 이용한 가스 봉입 계수관인데요. 보시면 중성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약간 무겁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의 충돌로 중성자는 그 전 운동 에너지를 양성자에 부여해서 결국 양성자가 여기하는 이온화 현상, 여기 현상 결과를 검출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 양성자를 이용한 가스 봉입 계수관은 결국은 양성자를 결국은 에너지를 부여하게 돼서 리코일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그런 중성자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반도 양성자 계수관에 필요한 수소 원자는 수소가스, 그 다음에 메탄가스, 메탄가스 보시면 수소가 4개죠. 산소가 하나고요. 이란 비례 계수관이나 또는 파라핀, 파라핀도 수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폴리에틸렌 등 수소를 많이 포함한 물질을 사용한 비례 계수관이 되겠고요. 수소가스는 고체에 비해서 에너지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반도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소비되지 않는 결점을 가지고 있죠. 반도 양성자를 이용한 가스 봉입 계수관은 결국 수소를 이용한다, 수소가스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 양성자를 이용한 가스 봉입 계수관은 반도 양성자, 그 양성자가 수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톤이라고 하고 수소 질량수 1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리 전하는 비례 계수관 등에서 측정되고 BF3 계수관에 비해서는 감도가 나쁩니다. 참고하시고요. 플라스틱 신슐레이션 계수관이나 액체 신슐레이션 계수관보다도 반도 양성자 계수관으로서의 중성자 검출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 양성자 검출기는 결국 수소가스, 즉 수소를 이용한 그런 계측기,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반도 양성자를 이용한 가스 봉입 계수관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 번호 1번이죠. 결점은 반도 양성자에 대해서는 저전이 작다는 점이고요. 수소가스와 동시에 아르곤 원자 번호 기억하시고요. 크립톤 36번이죠. 제논, 크세논, 제논 같은 무거운 불활성 가스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많이 든 화합물인 에탄과 메탄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온의 이동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펄스 전리함으로 양 이온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반도 양성자를 이용한 가스 봉입 계수관은 결국 수소다. 원자번호 1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장치로서의 비례 계수관에서 수소 또는 메탈을 충전한 비례 계수관이 저 에너지 영역 1kV에서 2MeV 중성자 스펙트럼의 측정에 이용되는 것인데, 수소와 메탄이 전 영역에서 똑같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수소를 충전한 비례 계수관은 에너지가 100kV가 낮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중성자 에너지가 높게 되면 큰 저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메탄가스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메탄 충전 계수관은 탄소에 의해서 스펙트럼 불안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100kV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스를 계수관에 삽입하게 되고, 비례 계수관의 검출 요인은 그 가스의 압력 또는 에너지, 중성자 에너지에서 의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소를 이용한 검출기를 공부를 했었는데, 비례 계수관은 이런 수소와 메탄에 따라서 결국은 측정할 수 있는 원리가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장치로서의 비례 계수관은 목적하는 에너지 범위에서 수소, 탄소의 상호 단면적의 검출 효율의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소의 단면적은 0.2에서 22메가일렉트론볼트의 중성자 에너지에서는 정밀도가 약 1% 이하가 되겠고요. 탄소의 단면적은 2메가일렉트론볼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산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핵반응, 즉 탄소 핵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고속 중성자 측정 장치를 비례 계수관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응답 계수를 통해서 결국은 비례 계수관을 통한 중성자 검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0.2메가일렉트론볼트에서 20메가일렉트론볼트 사이에 있는 중성자에 대한 수소와 탄소의 전 단면적을 보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있고요. 여기는 양성자,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과 펄스 파고 분포의 관계를 구할 때는 이렇게 다음의 효과를 결국 단면적을 고려해서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장치로서의 비례계수관의 벽효과, 말단효과, 벽효과는 이전에 공부를 했고요. 벽효과, 그 다음에 말단효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의 불안정, 반도 탄소의 영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벽효과와 말단효과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수관의 벽 또는 말단 부분에 만들어진 양성자의 비적은 불완전한 전리, 에너지를 대열을 일으킬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벽 부근의 반도 양성자의 비적은 계수관 내 전 에너지를 부여하기 전에 벽 물질과 충돌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계수관의 끝부분에 만들어진 양단부 끝부분입니다. 어느 쪽이 움직이는 양성자의 전개가 약한 영역에 들어가 거기서 대부분 가스 증폭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불완전한 전하 수집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벽 효과와 말단 효과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이러한 벽 효과와 말단 효과는 결국 불완전한 전리 또는 에너지 대열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면 벽과 말단의 효과 및 무거운 원자의 반도에 의한 응답 함수의 찌그러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얻어지는 것은 점선으로 되어 있고, 무거운 원자의 반도, 벽과 말단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찌그러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 효과와 말단 효과에 의해서 저 에너지 펄스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응답 계수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정의 계산은 특정의 기하 조건밖에 적용 불가능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벽효과와 말단 효과의 크기는 계수관의 크기를 줄이면 증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벽효과와 말단 효과에 따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설명했고요. 벽효과와 말단 효과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내용들은 벽효과는 이전에 공부를 했고, 말단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장치로서의 비례계수관의 전기의 불안정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계수관 중에 가스 증폭 또는 전기의 강도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통형 계수관의 말단 부근에서는 계수관의 중심 부분보다도 전기의 강도가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는 계수관의 끝부분에서 만들어진 반도 양성자에서 펄스 파고를 낮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말단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효과는 길이, 직경의 비가 큰 계수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정법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말단 효과를 통한 우리가 보정을 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 탄소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메탄을 충전해도 계수관에서 검출되는 중성자는 수소 원자핵만이 아닌 탄소와도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 탄소로 만들어진 전리는 양성자로 만들어진 전리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학과 전리능의 차이에 의해서 반도 탄소는 반도 양성자보다도 낮은 펄스를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 탄소의 영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성자용 신슐레이션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대개의 고속 중성자용 신슐레이션 검출기는 반도 양성자 과정에서 따르지만 열 중성자 검출용에서는 주로 중성자와 그 다음에 감마선 반응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핵분열, 중성자, 그 다음에 알파 반응 등에도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틀레이터는 리튬 아이오다인 신틀레이터에 붕소 등을 넣은 액체
신틸레이터 등과 같이 중성자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이 리튬 원자액의 중성자에 의해서 핵반응식을 지금 보고 있죠. 이게 바로 삼중수소가 되겠네요. 이러한 반응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반응 생성 물질인 알파입자, 알파입자가 보시면 이렇게 생성 물질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3H라는 것이 바로 삼중수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의 에너지로 신틸레이터가 발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 중성자에 대한 높은 검출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감마선에서도 상당한 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개수율이 증가하는 것이 결점이 되겠습니다. 리튬 아이오다인 신틸레이터는 열 중성자에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산란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반응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결과로 보면 리튬 아이오다인 검출기를 BF3와 비교해 보면 같은 효율을 나타낼 때 최적이 작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성자용 신틸레이션 검출기에서 보시면 리튬 아이오다인이 되겠는데요. 고속 중성자용으로서 쓸 수 있는 것과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ZNS, 결국 여기 Ag가 결국 은이죠. 참고하시고요. 결국 ZNS는 우리가 알파선 측정에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선과 베타선의 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ZNS를 혼합한 신틸레이터가 중성자 검출에도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ZNS는 결국 알파선 측정용이지만 알파선과 베타선의 비가 크기 때문에 결국 열 중성자, 즉 중성자 측정에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성자용 신출레이션 검출기에서 저속 중성자의 고감도 검출기로서 붕소, 원자번호 5번이죠. 기억하시고요. 붕소를 포함하는 플라스틱과 ZNSAG의 붕소 플라스틱의 비율을 2대1로 성형 플라스틱 원판상일 것이 적당하고요. 붕소 플라스틱은 붕산입니다. 영어로 보릭 엑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로는 붕소라고 하고 여기에 붕산은 보릭 엑시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학 구조를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산소 산화물이 되겠죠. 산소 산화화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살균 방부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붕소 플라스틱은 붕산과 글리세린을 무게비로 6대1로 혼합하여 가열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출레이터의 효율은 1.2mm의 두께의 것으로 열 중성자에 대해서 30%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감마선에 대한 분리도 양호합니다. 저속 중성자와 관련된 붕소를 포함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용 신출레이션 검출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라듐 감마선 보고 있고요. 여기는 상대 개수율이 되겠고요. 여기는 파고 선별기 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붕소 플라스틱과 ZNS-AG를 혼합한 신출레이터의 감마선 중성자의 상대 개수율 값을 보고 있습니다. 폴로늄, 베릴륨, 중성자 원에 대해서는 파고 선별 준위를 따른 변화에 따른 상대 개수율의 변화로서 감마선에 대한 분리 측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신틸레이터는 감마선에 대해서는 감도가 낮고 응답이 약 2나노세크로 빨라서 중성자 검출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 분열 물질을 포함한 가스 신틸레이터 개수기를 사용해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면 제논이죠. 헬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한 가스 신틸레이터 개수기의 성능이 양호하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헬륨을 사용한 중성자 검출기뿐만 아니라 스펙트로미터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허니악 버튼 신틸레이션 검출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ZNS-AG 분말을 파라핀, 그러니까 파라핀은 주로 수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합성 수지, 플라스틱에 녹인 ZNS-AG 수소계 화합물, 이 파라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소라고 그랬어요.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소계 화합물을 감마선은 감도가 낮지만 고속 중성자용으로는 검출율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허니악 버튼 신틸레이션 검출기는 주로 이렇게 ZNS, 그러니까 설페이트, 징크 설페이트를 넣고 거기다가 수소계 화합물을 혼합해서 결국은 화합물로 만들어서 중성자용, 즉 특히 고속 중성자용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은 16번이고 아연은 30번이 되겠네요.
허니악 버튼 신슐레이션 검출기는 윌리엄 프랭크 허니악이 사람 이름입니다. 허니악은 사람에 의해서 허니악에 의해서 개발된 허니악 버튼 개수기는 여러분 보시면 징크 설페이트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파라핀도 있고요. 여기에 루사이트를 혼합해서 루사이트를 혼합한 파라핀과 샌드위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신슐레이션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핀 속에 수소 원자에 중성자가 충돌하게 되고 반도 양성자에 의해서 결국은 징크 설페이트가 발광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허니악 버튼 신슐레이션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윌리엄 프랭크 허니악 교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메릴랜드 대학,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메릴랜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워싱턴 DC, 웨스트 버지니아, 그 다음에 위에는 펜실바니아가 있네요. 옆에는 델라웨어가 있고요. 이 메릴랜드 대학의 물리학 명예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뭡니까? 뇌졸중이죠. 이분은 주로 고고학과 관련된 계산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고학의 연대 측정인데요. 이분은 서머루미네센스, 그러니까 열 형광으로 결국은 고고학에서의 연대 측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핵 물리 쪽에서도 공헌을 했고요. 윌리엄 프랭크 허니악, 이분이 개발한 윌리엄 프랭크 허니악이 개발한 결국 허니악 버튼 신슐레이션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름이 윌리엄 프랭크 허니악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파고 선별기 값에 대한 펄스 파고 적분 분포와 효율, 중성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효율에 대해서 에너지에 따라서 설명한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파고 선별기 값에 대한 펄스 파고 적분 분포와 효율, 그래서 에너지에 따른 신슐레이션 수를 지금 설명한 효율을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허니악 버튼 검출기는 반도 양성자를 이용한 중성자용 신슐레이션 검출기로서 중성자 선량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ZNS, 에이지, 그러니까 징크설페이트, 이것이 꼭 알파선용이 아니고 중성자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니악 버튼 신슐레이션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유기 신틸레이터는 반도 양성자의 발생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고속 중성자에도 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상당한 감도가 있으므로 감마 손속 레벨이 높은 곳에서는 에너지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는 한 중성자 개수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유기 신틸레이트의 성분은 주로 크실렌, 디페닐을 녹인 것을 사용하게 되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1.25 메가1트럼볼트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 신틸레이터는 고속 중성자의 검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 신틸레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고요. 안트라센, 스틸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핵 비적 검출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는 에너지에 따라서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므로 중성자 에너지 분광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성자 에너지 분광 분석 장치로는 헬륨이라든지 리튬 플로라이드라든지 분광 분석 장치가 개발되어 있는데요.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표준 확립을 위해서는 단일 에너지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가속기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 비적 검출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비적 검출기는 영어로 solid state, solid state는 결국 굳어있는 고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nuclear track detector, Treg이란 말은 비적이라는 것이 되겠죠. 핵 비적 검출기는 붕소 같은 결정체의 음모,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등의 얇은 필름을 입혀서 붙여서 입사된 중성자가 붕소와의 반응에서 방출된 알파 입자가 필름에 남긴 흔적을 화학적으로 현미경적으로 개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게 핵 비적 검출기가 되겠네요.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은 붕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음모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폴리에틸 같은 필름을 입혀서 결국 날아가는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검출기로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러한 장치는 라돈의 비적 검출기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성자용 반도체 검출기에서 보시면 중성자 에너지, 결정용, 원자핵 검판, 카메라가 되겠는데요. 반도체 검출기는 중성자에 의한 핵반응의 결과 생성되는 하전입자의 검출에 본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성자는 직접 전리 방사선이 아니고 간접 전리 방사선입니다. 꼭 암기하십시오. 중성자는 간접 전리 방사선. 결국은 중하전 입자나 알파선, 베타선 같은 것은 직접 전리 방사선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해서 이것을 비례 계수관이나 신츄레이션 계수관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간접 전리 방사선이다. 그래서 이들의 계수관을 대신해서 실리콘 표면 장벽형 반도체 검출기가 하전 입자의 검출에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결국 중성자는 핵반응의 결과 생성되는 하전 입자의 검출에 본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간접 전리 방사선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중성자를 측정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네요. 지금부터는 직접 전리 방사선과 간접 전리 방사선을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전리 방사선은 전하를 가진 하전 입자라고 해서 알파선, 베타선, 중하전 입자선이 되겠고요. 간접 전리 방사선은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하전 입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성자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X선이나 감마선이 있겠습니다. 중성자용 반도체 검출기에서 중성자의 표적은 검출기 창문에 밀착한 방막이 되겠습니다. 헬륨가스의 경우에는 적당한 압력 때문에 창문에 접하게 되는 것이고 가스를 가두는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용 반도체 검출기란 내용인데요. 보시면 붕소라든지 리튬을 합쳐서 방사체로 하게 되면 열중성자 검출기로서 약 30%까지의 효율을 갖게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성자용 반도체 검출기는 방사체 속에서 생겨난 하전입자가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방사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검출기 효율, 스펙트로메타 분해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방사체 중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위해서 붕소라든지 이것을 직접 확산시킨 N형 실리콘 또는 리튬을 확산시킨 P형 실리콘 등으로 이루어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용 반도체 검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임계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threshold detector라고 하죠. threshold란 말은 임계 또는 문턱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임계 방사와 반응에 의한 고속 중성자의 검출은 중성자가 원자핵과 핵반응을 일으키는데 에너지 임계값이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원자핵에서 이루는 방막을 방사화하면 방막의 방사능은 임계값보다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 속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 검출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핵반응을 이용한 그림이 되겠고요. 알루미늄과 중성자 알파선, 그 다음에 소디움, 그러니까 원자번호 여러분이 알고 있는 11번, 질량수가 24가 되겠네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이죠. 이것은 티타늄이고 원자번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22번. N은 중성자가 되겠고 이 N은 중성자 2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응에 대한 결국 그림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든지 티타늄의 단면적을 생각하면 알루미늄과 티타늄의 시료는 조사한 경우에는 만들어진 그 다음에 소디움 24번, 그 다음에 티타늄 45번 에 관련된 방사능은 5메가이렉트론볼트 이상과 13메가이렉트론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 속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핵반응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계 검출기 스레솔드 디텍터의 다른 스펙트럼 측정 장치와 비교한 임계 방사화 반응법의 장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나와 있네요. 방막이 아주 얇고 단면적은 적기 때문에 중성자 관련된 자장을 왜곡시키지 않고요. 방막은 감마선의 영향이 적습니다. 방막이 얇기 때문에 다른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사용 불가능한 장소에 두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장치를 그 방사선 창으로 옮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방막의 포화 방사능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화 방사능 AS는 구하는 식이 되겠죠.
표에서 보시면 임계 검출기로서 사용 가능한 다수의 핵반응의 예를 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중성자 스펙트럼의 에너지 범위와 사용 가능한 개수 장치를 고려해서 핵반응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핵반응에 관련된 방박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함수로서 핵반응의 단면적이 잘 알려져 있을 것, 핵반응의 생성 핵종이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 상대 강도가 잘 알려져 있을 것, 제작된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가 잘 알려져 있으며 적어도 수분 이상일 것, 불순물에 의해서 방해, 핵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고순도의 방막, 얇은 막이란 뜻입니다. 방막 물질이 얻어지는 것, 이렇게 해서 핵반응에 관련된 방막의 선택 기준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임계 검출기에서 임계 반응법으로 에너지 함수로서 중성자 속을 구함에서는 먼저 N개의 방막을 조사해서 타겟 원자 핵당 포화 방사능의 식을 N개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가 방사능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시그마가 결국은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은 방막의 전 방사능만이 아니고 단면적과 관련된 핵반응에 의한 방사능인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너무 길어서 포화 방사능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 보정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반감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방사능이 결국 반절로 줄어들 때의 그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임계 검출기에서 알루미늄 방막을 조사하는 경우 표 13의 5번에 보시면 중성자 감마선, 중성자 양성자 반응만으로 그치지 않고 중성자 감마선 반응에 의해서도 방사능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식을 참고하시고요. 내부에 중성자와 양성자 반응을 조사한 경우에는 식과 같이 방사능은 마그네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마그네슘이 있는 것이 이 핵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되겠고요. 중성자, 양성자, 원자번호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번, 질량수는 27이 되겠네요. 이것은 핵반응식에 관련된 반응, 다른 방사능이 되겠습니다. 임계 검출기에서 중성자 알파선 반응, 결국 소디움이 되겠죠. 원자번호 11번이 되겠네요. 중성자 감마선 반응에 의한 알루미늄의 방사능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용 방막이 방출하는 방사능의 종류가 같게 되도록 핵반응을 선택하면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방막의 측정에는 같은 개수장치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임계 검출기에 관련된 핵반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임계 검출기에서 감마선이 자주 이용되고 이 검출기는 결국 게르마늄과 리튬 검출기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 식을 통해서 결국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이전에도 공부를 했고요. AI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시그마는 핵반응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성자 속은 에너지 근의 수, G값으로 나타냅니다. G가 M보다 작은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국은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G값이 결국 M보다 큰 경우는 결국 이러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최소 어느 형의 가정에서 최초의 추정값을 계산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결과는 스펙트럼에 선택된 임계 반응의 조합, 측정 방사능의 오차, 단면적의 오차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되고 있는 수정의 다른 하나의 방법은 코드는 주로 스펙트럼의 선택에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임계 검출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성자 검출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방사선 계측기의 교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